네, 안녕하세요. 광진송파 중동원장 김종원입니다. 오늘 설명회도 안타깝게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또한 저번에 이제 예비 중일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도 최대한 자세히 어머님들이 이해되실 수 있게 템포 조절 잘하면서 한번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예비 중3 설명회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돼야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목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첫 번째 스타트가 보이세요? 함께 공부해야 우리 아이 수학이 바로 선다라는 거죠. 실제로 수학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선행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에서 조언을 받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한 다르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어머니께서 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쁜 아들, 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라는 걸 또 한 번 다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바로 함께 공부해야 우리 아이 수학이 바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은요. 중3부터 대입은 시작이다 라고 제가 좀 강하게 해놨어요. 오늘 설명에 좀 강해요, 어머니.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왜 미리 그렇게 공부하는지,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지와 학습 목적이 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대입 파트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고등부 설명회처럼 대입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현재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하지만 제가 왜 순서를 이렇게 잡고 목적 자체를 왜 이렇게 잡는지 아시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 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당장 준비하자. 그래서 중3 수학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습관을, 웬만하면 중3 때 이 습관 자체를 완료하자라.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지. 큰 순서는요, 왜 공부해?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올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저 먼 미래에서 왜 우리가 저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점점 다가왔을 때 지금 당장 난 무엇을 하는 거야 라는 부분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다 끝나고 나면요, 항상 기억하셔야죠. 이제 깊은 생각 할 때라는 거죠, 어머니. 자, 그럼 목차 순서에 따라서 중3부터 대입은 시작이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왔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자체를 계단 오르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근데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란 것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 공부는요. 어렸을 때 기억하세요? 애들이 미끄럼틀 거꾸로 막 잡고 올라가잖아요, 어머니.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그와 흡사해요, 어머니. 무엇인가를 잡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뭔가 공부가 멈추면은 그대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이가 여기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 실력이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게 공부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까먹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중학교 과정을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이 미끄럼틀의 경사도가 많이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깊은 생각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는 학습을 멈춘 적은 없어요. 그 의미와도 항상 부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우리 아이 공부가 멈추고 있다가 퇴보할 테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멈추는 행동은 언제든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3부터 대입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당연히 중3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가야지 이로울까요?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행학습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계획을 짜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이란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대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은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지와 학습 습관이라는 거죠.
실제로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빨리 알고 싶어. 학원 수업을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아이가 막 이래요. 엄마,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 그 몰랐던 부분은 새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행복했어.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이러진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공부를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당연히 힘들죠.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당장 하기 싫지만 그걸 참으면서 왜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의지와 습관화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좋아서 한다라기보다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걸 기억해 주면 좋아요, 어머니. 아이하고 상담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넌 왜 공부가 싫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자, 그러면 일단 중3이니까 중학교 과정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만큼 어려워한다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2학기,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요. 빨간색 별표를 친 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 굉장히 어려워하던 거예요. 자, 이제 중3이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어려워했어 라는 부분. 어차피 중학교 3학년 건 이따 스텝 2에서 잡을 거예요, 언니. 고등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느냐 이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1 과목명이 수학이에요, 어머니. 그 다음에 얘는 공통 과목이에요. 분류 자체가. 그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도 빨간색은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요 두 가지를 어려워하는데요. 도형의 방정식은 실제로 이런 뜻이에요. 중학교 때, 2학기 때 이런 도형들을 본다고요, 어머니. 그때 특징이 뭐냐면 도형이 항상 있어요. 그려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직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과정을 보면 과정이 나와 있고 결론이 나와 있고 증명을 하는 게 수학인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 때는 직관적으로 찍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확한 학습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더 심해요, 어머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면서 그럴 거라고 의문을 품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고등학교 때 바라보는 이 도형의 방정식 자체는요. 해석기하게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도형에서는 길이를 주거나 각을 주거나 조건을 많이 주는데 조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일단 위치관계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함수와 그래프는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좌표 평면과 그래프, 함수 단원 들어가면 애들 무너지죠. 1차 함수, 2차 함수. 일단 함수 자체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함수는 원래 연결고리가 확실한 게 중고등학 수학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로 다 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함수들을 배워요. 함수의 정의부터 새로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고요.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후에 유리함수, 무리식으로 구성된 무리함수를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한테 전부 다 낯설어요. 근데 이 둘을 어려워하는데 이 둘을 더더욱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도 마찬가지, 중학교 수학이 이루어져서 고1 수학이 완성이 되고 고2, 고3이 완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트 자체가 깨져버리면 우리 아이가 뒤로 갈수록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렵고 잘 해놔야 되는 단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요 도형의 방정식을 잘 하려고 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중학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요 정도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써놓은 단원들은요, 따지고 나면 대단원, 중단원격이 강한데 그럼 여긴 단원이 엄청 많아요? 그럴까요? 도형의 방정식 안에 점과 좌표라는 소단원, 직선의 방정식 소단원,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원으로 따지면은 총 4개 단원이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잡아요. 학년 레벨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고요. 근데 특징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점과 좌표를 잘하기 위해선 중학교 때 무엇을 잘해야 될까? 일단 점과 좌표라는 것 자체의 시작점부터 보면은 이때 시작돼요. 정확히 어머니. 확대가 잘 됐나요? 정수와 유리수.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줄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 자체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 공부 많이 봐주셨잖아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누고 얘를 2대 1로 나누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었죠. 그게 사실은 두 점 사이의 내분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부 공식화 시키면서 1차 함수 때 배웠던 것도 닮음에 배웠던 것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요, 어머니. 화면이 조금 더, 네, 여러분 맞죠, 어머니?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의 방정식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정확히 잘하기 위해선 중학교 수학이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더라도 기출문제의 구성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1 때 시험 볼 때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중등 심화와 연결이 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어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걸 찬찬히 잘 다지고 심화까지 완성한 다음에 여기로 오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순서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를 다 공부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다 완성되지 않을까. 그걸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를 잡아보면 이래요. 일단 중등과 고등 사이의 연관성을 보면서 공부 순서를 잡으면 첫 번째, 중등에서 고등으로 순서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고등을 하면 중등이 된다라는 순서로도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기엔 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순리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리대로 정확히 공부한다고 하면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순서를 정확히 못 박아야 돼요. 중등 심화 완성 후에 고등으로 정확히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공부시킨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뒤엉킨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순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중등 거 끝내고 심화까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한 다음에 고등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시간은 충분해요, 언제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고1 때 수학이라는 단원으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고2, 고3이 되면 어떻게 배울 것이냐. 자, 우리 아이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우여곡절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생략을 할 거예요, 어머니. 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고 지금 왼쪽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단 이걸 배울 거예요, 어머니. 수학 1, 수학 2. 수학 1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함수가 70% 정도가 해당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여기서 배우게 돼요. 지수 로그도 여기서 한꺼번에 배워요, 어머니. 기억하시나요? 로그 2의 3. 숫자죠. 세제곱근이 숫자죠. 3번 곱해서 2가 되는 양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면서 함수까지 나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해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에 제곱근을 배웠다고 하면 처음 제곱근을 배웠을 때 엄마 왜 루트 2가 숫자야? 그건 숫자처럼 써있지 않아. 분수도 아니고. 이상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긴 더 심하죠. 그리고 나서 다 기억하시죠, 어머니? 삼각함수.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수열을 배운다고요. 수원 자체가 아이들한테 다 낯선 단원으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수투는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배우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이 얘기는 뭐냐? 이걸 배우게 되는데 얘는 정확히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기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왜 노란색 박스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라는 게 수능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3학년 때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학교마다 달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몇 개 될지는 고등학교 가서 학교에 따라 또 봐야 돼요, 형님. 자, 이렇게 다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 마무리 짓는다고요. 그러면 사실 얘가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이니까 미적분은 연결고리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는 앞에 거랑 직접적인 연결은 모든 건 다 연결돼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거 하고요. 공통 과목에 수학이 있었죠? 아까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와 그래프가 어렵다고 했던 것이요. 그것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등급이요. 4, 7, 11. 1등급, 2등급, 3등급. 실제로 여기까지는 전체 다 상대평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부터는 절대평가가 일어나요. A, B, C, D 그거예요, 언니. 평가 방식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현재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 얘는 정확히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가겠구나. 얘는 절대평가니까 90 이상은 A고 그거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수능 방식이에요. 2022년 수능부터 적용이 되니까. 자, 일단 국어 상대평가고요. 공통, 독서, 문학이 있어요. 선택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평가고요. 공통이 수학원, 수학2, 22문항에 74점입니다. 선택 과목은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8문항에 26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부가 문이과 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문과, 이과가 없는 거죠. 3구에 들어가도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전 수학선생이라서요. 3구에 들어가면 상대평가고요. 문과, 이과 구분 폐지가 또 있는 게 그 전에는요. 문과는 사회 9과목 중에 2개 선택해야 돼요. 언니. 이과는 과학 중에서 2개 선택해야 돼요. 수학은 가형과 나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 요소에서 문이과가 구분이 폐지됐으니까 문이과 구분 폐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이과 구분 폐지는 지정돼 있어 선택할 수 있어였는데 얘는 이미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만 과거에 문과는 사회에서 2과목, 이과는 과학에서 2과목이었던 것뿐 얘네는 선택이 끝난 상태에서 가형, 나형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문이과 진짜 없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이과는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언니. 왜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2021학년도 수능은요. 이과형이 수학원, 확통, 미적을 보고요. 문과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쪽들이 선택 과목으로 바뀐 것. 얘네는 원래 선택 과목. 근데 얘는 계열 구분 없이 볼 수 있다는 거. 얘는 문과는 사회에서 2개, 이과는 과학에서 2개, 2022부터는 사회, 과학 상관없이 구별 없이 네가 택해. 사회 하나, 과탐 하나 가능해 라는 거죠. 수학도 공통 과목 보고 요 중에서 선택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은 니네 맘대로 선택해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주도권. 왜 문이과는 존재한다고 봐야 할까요? 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꿈꾸는 대학이 아직 많이 높아야 돼요, 어머니. 실제로 가능하고 지금서부터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려고 소위 좋아하는 대학들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문이과 여기 존재하고요. 여긴 문이과 존재하지 않고 폐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건요. 이렇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일단 수학 영역에서 볼게요. 미적분 기하택일. 확통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분명히 3개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학들 경희대, 고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56개 교가 저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고요. 이공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과학탐구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요. 어디가요? 요런 경희대, 고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뭐 서울에 있고 하니까 좋은 대학이에요, 어머니? 그건 아닌가요? 네. 62개고. 즉, 중사위권 대학들은요, 선택 과목을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과는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는 절대평가,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가 일어나고 선택 수업을 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대학을 갈 때는 문이과는 존재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요. 지금 꿈에서. 자, 1예로 이런 거예요. 2022학년도 서울대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보면요. 분명히 문이과 통합이라고 했는데 소위 이제 인문대, 문대죠. 사회과학대, 경영대, 사범대 중에 이제 국어교육 같은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를 본대요. 근데 제2외국어를 보고요. 한문은 반드시 응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 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지정이죠. 그리고 수학은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문과니까 어차피 대부분 문과 애들은 확통을 볼 텐데 다른 것 중에 하나 선택해도 돼 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대나 공과대나 사범대나 치의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를 봐요.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수학 먼저 짚어보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확통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정 과들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얘기했던 3개 선택지가 아니에요. 2개 선택지인 거죠. 근데 원래 이과 패턴으로 가면 미적분 기하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과학은 택 2예요. 근데 이 택 2는 또 뭐냐?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물 1을 선택했는데 생물 2를 선택했다 안 돼요. 생물 1을 선택했으면 화 2를 선택하던 아니면 투 과목에 서로 다른 분야 가능해요. 물 2랑 화 2가 가능하죠. 수능 응시에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꿈이 있다고 하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수능에서 서울대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미술대나 음악대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요거 보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문대 쪽하고 이공대 쪽하고 갈려 있는 거죠. 선택의 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2022에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요. 바뀐 게 있어요. 그 전하고 또 바뀐 게 있으니까 이건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거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경향성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아시면 돼요. 자, 그게 뭐냐?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가 69.74%를 뽑아요. 근데 정시가 30.26이에요. 연대 같은 경우는 나머지 수시 다 제외하고 정시가 43.56%예요. 그러면 고대 같은 경우가 37.36%. 잘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서강대도 37.5%. 이 뜻이 뭐냐면 지금 전에 발표한 거에 비해서 정시 인원이 확대됐어요. 이건 교육부 권고사항이었어요. 실제로 확대가 됐죠. 서울대가 제일 확대 안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안 보고요. 서강대는 아예 특기자 전형도 없애버리고요. 나머지는 적당한 이렇게 비율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럼 노란색만 보면 그 전에 발표했던 것과 수시 정시의 비율이 바뀌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국의 수시 정시 비율은요. 2020부터 2021, 2022예요. 노란색이 수시고 파란색이 정시인데 이 전국적인 비율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압도적으로 수시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다시 요건 백을 할게요. 그러면 그 전에 보여주었던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지금 정시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죠? 자, 그러면 전체가 전국 수시 정시 비율이 이렇다고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대학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서영고 서성한 이상을 보면요. 21개 대학을 보면요. 실제로 2021때는 7대 3 정도 됐어요. 근데 2021때 조금씩 줄이고 2022 드라마틱하게 줄여요. 6대 4로 바뀌죠, 거의. 그러니까 수시가 60, 정시가 40. 교육부의 권고 아니었어요. 정시를 확대해라. 실제로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해되셨나요? 근데 실제 이 비율이 진짜 아니요. 실제 비율은요. 적어도 수시 55에 정시 45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하는 인원이 정시로 2월 돼요. 일단 정시가 확대됐고요. 수시 2월까지 합치면은 보통 최종 결과를 보면요. 4%에서 막 7%까지 수시 인원이 정시로 붙는다고요, 어머니. 그럼 이 정도 비율이 적어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시가 먼저고 정시가 나중이긴 한데 이제 수시와 정시의 문이 다 열렸다는 거죠. 완전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막 바뀌긴 하는데 수시파, 정시파, 수시 플러스 정시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실제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벌써 하는 걸 많이 들어요, 제가. 근데 수시파다, 정시파다라고 하는 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는 지금 수시파, 정시파가 아니에요. 아직 고등학교 때 내신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린 수시, 정시파죠. 그리고 수시가 먼저 일어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정확히 구체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시가 55고 정시가 45, 우리 아이의 미래에 갈 대학은 아직 거기니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수시 정시를 일단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수시라는 건 어쨌든 내신을 찬찬히 잘 다져야 되니까 그거 먼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정확히 간단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학습 목적은 대입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과거에 이제 5년 전 설명회 할 때만 해도 그때도 수시가 이제 한참 날릴 때인데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왜 선행을 공부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수능이요. 수능이요.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55%의 수시, 시작은 1년 후 고1 내신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것도 아셔야죠. 아까 학교 평가에서는 문이과를 가르지 않잖아요. 선택 과목으로 빠질 거고 그 뜻은 문이과 구분 없이 고2까지 함께 시험 본다는 거죠. 과거에는 문과 최상위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1만 잘 버티면 돼. 왜냐면 그때는 문과와 이과가 함께 덤비니까 내신을 따고 수시 준비하는 애들이.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학 공부 시간이 확 준다고요, 진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고2까지 함께 시험 본다는 거죠. 선택 과목으로 빠졌을 때는 선택 과목 빠진 애들끼리 평가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도 절대평가.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고. 자, 고1 내신부터 대입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1 중간고사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등수 싸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등수를 올려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막 올려가려고 할 때 사실은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내 성적이 올라간다고 하면 누군가의 성적은 떨어지죠. 상대평가에 들어가면. 또는 동점자 처리 기준 된다고 해도 진짜 너무 동점자라고 하면 둘을 가르려고 하죠, 대학들은. 어찌됐던 이 줄세우기 전쟁에서 첫 번째 나의 위치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히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대입의 목적을 두었을 때 수시의 목적을 둔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고1 중간고사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건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고1 최상위권을 바라보는 중3 학생이라고 하면 고1 때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 될 거야 라는 건 고1 내신,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고1 내신 1등급이지 선행 진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진도를 많이 나간다고 해도 고등학교 1학년 걸 많이 까먹었어요. 내신 대비를 하고 저는 진도를 나가냐고 고등학교 1학년 걸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신 와서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도 자체가. 그래서 깊은 생각 커리큘럼은요. 일단 수시 정시를 준비하면서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각 레벨별로 아이들이 나가는 것도 다르지만 고등수학 상하를 되게 집요하게 저희가 물고 늘어져요. 난이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왜? 어차피 첫 번째 시험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밀리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의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자, 어차피 우리 아이가 선행 진도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대입이고 일단 수시 먼저 잘 준비하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죠. 기출문제로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깁생 교재는 대부분 기출문제의 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선행이 이거라고요, 어머니. 이건 진도, 무엇을 나가고 무엇을 그게 아니고 어떻게 심도 있게 어떤 목적을 갖고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수시만을 생각할 수는 없죠. 45%가 있잖아요. 두 번째 학습 목적은요. 순서인 거죠, 그냥. 수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정시가 오니까. 45% 정시, 4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실제로 정시만을 생각하는 확률은 45%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파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건 어느 지역을 다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자, 문이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우리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에서. 그런데 그거 말고 과거 이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과는요. 과거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과거 이과는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다 배워요, 어머니. 다 배운다고요, 걔는. 그러니까 과거 이과 진도에서 진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항상 외쳤어요. 그렇다고 선행 진도를 이만큼 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대학 그렇게 해서 못 가요. 차분히 준비해야 되고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걸 준비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거 정확히 완성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과거 이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건 학습량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뭔가 텀이 굉장히 큰 형제나 또는 텀이 굉장히 큰 누군가 지인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현실이 맞지 않아요. 평가량이 적어지면요. 심화가 변별력의 핵심인 건 당연한 거예요. 과거 수능 체계하고 봤을 때도 평가량이 적어진 거예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난이도 높은 변별력의 핵심이 되는 시화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늦었다고 해도 지금 늦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 전부터 했다고 하면 좋은 거고. 깊게 공부하면서 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고1 수학 끝내고요. 중3이니까 수학원, 수학2 순으로 천천히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뒤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사실은 모든 수학의 기본 베이스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을 다 연산하고 하는 부분에 다 깔려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고1 수학의 완성도가 나중 수학도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깊게 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게 다 끝났다고 하면 수학원하고 수학2하고 미적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끝났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진도만 많이 나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이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수능 선택 과목이 있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와 기하 중 하나. 근데 그건 지금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예상은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투를 배우고 나서 뭐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거의 미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몰리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지금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차피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항상 이제 이런 말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을까? 평가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 각 과목별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들어가지 않게 점수를 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조정해요. 이거 지금 생각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서 어차피 다 배울 것이고 뭐 선택 안 하면 안 배울 수도 있지만요. 다 배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민을 하면 돼요. 어떤 누가 이거를 무조건 다 한다면 선택하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아예 접어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배우는 모든 과정의 심화 완성이 깁생의 목표인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잘 공부되려고 하면 깊은 생각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진도가 너무 느리지 않아요? 심화를 완성하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깁생 진도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올해 설명회부터 진도를 오픈하는데요, 어머니. 마지노선을 본다고 해도 그렇게 느린 진도는 아니고요. 다만 더 안 나갔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앞에 걸 더 꼼꼼히 하는 것.
우리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진짜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아이가 싫다고 해도 공부라는 건 지루함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죠, 어머니. 아이는 싫다고 해도 저희는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공부해서 그래도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 복습해야 돼. 그렇게 와야 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요, 어머니. 이게 지루해? 흥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 새로운 거나 할까? 그 지루한 걸 함께 견디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요, 어머니. 너 흥미 없으니까 딴 거 하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의미 없는 거짓 광고라고 저는 정확히 표현을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머님, 선행이 끝나면 본학년 심화는 자동 완성됩니다. 아까 제가 순서 잡아드렸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어머님,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능 시험 범위 끝내야 수능 잘 봅니다. 그러니까 중3까지 5번은 뺑뺑이 돌리셔야 돼요. 왜요? 오늘 저랑 첫 번째 일부에 대해 다 끝나가요,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학습 순서는 중등, 심화 완성 후 고등으로 가면 돼. 그게 제대로 된 공부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도요? 학습 목적은 대입, 고1 내신부터이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중3이 될 거야. 그렇다고 하면 진도를 많이 빼고 무한 뺑뺑이가 아니고 고1 기출 심화까지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1 기출 심화까지 공부하고 수시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고1 기출 심화란 게 무슨 뜻이냐면 시중에 문제집은 많아요, 어머니. 근데 모든 시중 문제집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학교별로 시중 문제집 어떤 걸 선택해서 낼 수도 있어요. 강남구나 송파구나 서초구만 봐도 시중 문제집이 없는 기출 문제도 많아요, 어머니. 그런 건 시중 문제집으로 커버가 안 되겠죠. 시중 문제집도 커버하면서요, 고1 기출 심화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앞에. 적어도 올해서부터 따진다고 하면 4월 달에, 4월 말에 시험을 보니까 그때 벌어질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걸 준비시키는 거죠. 어떤 책을 어떻게 끝내고 어떤 시중 문제 몇 번 뺑뺑이 돌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되셨나요? 자. 이로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 순서를 그렇게 잡아야 하는지, 왜 학습 목적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대학을 그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봤어요. 그럼 미래가 이렇게, 저 멀리 있던 미래가 이만큼 다가왔네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지를 볼게요. 자, 지금 당장 준비하자. 지금 당장이에요, 어머니. 우리 아이한테 없다고 하면. 자, 중3 수학 반드시 마스터한다. 제가 노란색으로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느끼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아픔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를 답답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3 수학은요. 고1, 고등 수학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요, 어머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직결적으로 연결된다고요. 2차 방정식, 1학기 때 2차 방정식, 당연히 방정식과 부등식 고1부터 다 넘어가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고1부터 다 넘어가요. 이 안에 2차 함수 최대치수도 있고요. 지금 교육과정에선 빠졌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반복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여기에요. 너무 큰가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중3 2학기 단원이거든요, 어머니. 통계, 확률과 통계, 고2 때로 가요.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선행 진도를 빼면서 삼각비하고 원의 성질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 왜냐? 삼각비 같은 경우는요, 도형의 방정식 아까 고1 때 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삼각함수에 들어가요, 어머니. 그리고 수능, 평가, 단원 중에서 유일하게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단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삼각함수의 삼각형의 응용이라는 또 단원이 있어요.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삼각비를 다 갖고 와야 돼요. 심지어 공식도 똑같은 경우도 겹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께 안 돼서 야 이거 중3 거에
우리가 봤던 거잖아. 봤던 공식이잖아. 야, 중3 거에 우리가 봤던 요 심화 문제 있지. 그거 고스란히 온 거다. 이용한 거다. 애들이 몰라요,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3학년 2학기께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더 작아졌다고 해서 안 했어요, 선생님. 1레벨 같은 경우는요, 3학년 때는 내신 대비만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제가 중학교 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놔요, 어머니. 근데 나중에 들어온 애들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깁생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요, 어머니, 이거 반드시 시켜야 돼요. 특히 이 원의 성질도 그래요. 이 원의 성질에서 원과 직선, 원주각이라는 중요한 단원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사인 법칙 등등도 다 그걸로 증명할 수도 있고 원이 고스란히 등장하고 막 내접사각형 등장하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애들은 답답해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될 것들을 이거 하면서 마스터라고 해요, 어머니. 그래서 막 중간에 막 안 배웠다는 애들은 어떻게든 끼어들고 막 에듀케어 들리고 막 한다고요, 어머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기서 되게 힘들어요, 애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중3 수학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답답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머니. 그리고 내신 대비도 항상 정확히 해야 돼요. 요번 설명회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내신 대비에 관련된 부분, 중학교 내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중학교 내신은 거짓이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2월달 설명회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할지를 총체적으로 잡는 거니까 그건 2월달 설명회 들으세요, 어머니. 아, 너무 답답하시면요. 2학년 설명회 이제 엊그저께 했거든요, 어머니. 거기에 내신 파트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2월달 설명회를 들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는 중3 수학 반드시 마스터하고 넘어간다. 두 번째는요, 아직도 과제 습관 자체가 잡혀져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교육계의 정설이고요. 사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요? 망각은 보편적이며 지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까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한 양이 100이라고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라는 과학적인 실험에 근거한 그래프예요. 그걸 이제 에빙하우스 박사의 망각곡선이라고 교육계에서 많이 써요. 그게 사실이라서. 자, 그럼 뭔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겁니다. 이런 포인트들. 저게 무슨 포인트들이에요, 선생님? 시간에 따른 포인트들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마자 살짝 포인트 내려간 거 보이세요, 어머니? 표현이 되나요, 이거? 자, 다시 여기 확대. 여기 살짝 내려갔죠, 100에서. 왜 내려갔냐면요. 배움과 동시에 망각은 시작돼요, 원래 인간은. 그게 정상이에요, 어머니.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럼 배움과 동시에 망각은 시작된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요. 배웠던 부분의 50% 아래로, 즉 44.2%를 기억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이래요. 학원 수업을 들었죠. 수업을 듣고 가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아, 힘들어. 가방 던져놓고 간식 얘기하면서 핸드폰 하거나 TV를 보죠. 엄마 답답해서 얘기하죠. 야, 바로 숙제해야 돼. 너 빨리 틀린 문제 먼저 고쳐야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학원에 시달리다 왔는데 지금 나한테 바로 공부하라고? 너무 지금 현실이 맞죠, 어머니? 근데 해야 되는 이유예요. 까먹어요.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해요. 깊은 생각은. 집에 가자마자 오답노트 바로 하라고 하고요. 오답노트를 바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배운 거라도 너 까먹지 마. 그래서 학원 교재는요. 시중 교재는 못하고요, 어머니. 학원 교재는 당일 과제, 배운 날 밤 12시 전에 15문제를 풀어서 학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올려야 돼요. 왜 이때냐? 당일 12시라고 해도요, 어머니. 이미 1시간의 텀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44.2% 아래로 기억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요. 33.7%를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기억하는 게, 까먹는 폭이 줄어들구나 하지만, 이거 보면요, 어머니 거의 20%대예요. 네.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33.7%를 기억한대요. 당연히 하루가 지나기 전에 과제가 완료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직도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고요. 뭐가요, 선생님? 이거죠. 우리 아이가, 자, 이거 조금 확대하고 볼게요. 이 정도면 됐죠, 어머니? 잘 보이죠? 우리 아이가 시간표가 이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는데 너무 큰가요? 작아도 이거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월요일날 수학학원을 갔다 오고요. 화요일날 영어를 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고요. 자, 그랬을 때 수학학원 갔다 온 날 희한하게 영어 숙제를 해요. 영어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를 하고요. 숙제가 이렇게 막 번갈아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어머니 숙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 비밀 항상 얘기하고 다녀요. 이거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아이들 편인데 아이들의 적이죠. 아이들의 논리로 들어가면요. 당연히 숙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스케줄상 학원을 갔다 와서 그 다음날 학원 숙제를 하는 게 아이들의 스케줄이에요. 왜? 토요일 학원 갔다 오면 숙제 안 하고 일요일 날까지 숙제 안 하려고. 또는 일요일 학원 가니까 숙제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영수 기준 볼게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숙제를 해야지만 토요일 날 영어학원 갔다 왔다 쳐요. 요새는 토요일 날 영어도 잘 없는 경우 있죠, 어머니. 화목반 많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학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날 학원이 없어서 해야 될 숙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핑크빛이죠.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숙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하루의 텀이 많이 지났어요, 어머니. 배웠던 거에 3분의 2가 유실됐다고요. 흘러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해요. 바로 숙제를 하는 게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옆에 사선으로 넘겨버리면요. 적어도 1.5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숙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에 상담을 할 때 제 첫 질문이 이거예요. 숙제는 언제 합니까, 어머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해야지만 토일이 온전해요. 이상적으로 숙제를 한다고 하면요. 숙제 시간이 굉장히 줄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반드시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시간표가 헝클어졌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학원 갔다 와서 학원이 있다고 하면 너 오늘 숙제 다 해놔야지 일요일 날 놀 수 있어 라고 해서 바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숙제 시간이 줄어들면서 평상시에 복습 시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제발 일요일은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세요. 아침부터 놀라고 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해.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되니까 일주일 동안 네가 했던 것 중에 오답노트 등등이 있겠죠. 복습하면서 한 주를 시작해라고 하면 훨씬 좋아요. 아이의 하루 시간 여유도 생겨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숙제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어머니.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는 거 똑같다고요. 어떤 숙제를 하는지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숙제하면요. 진짜 최악은 일요일이에요, 어머니. 일요일 날 이제 월요일 거. 그럼 이 학원은 지금 현재 금요일 날 갔다 왔다고요, 어머니. 토요일 날? 그러면은 그나마 이건 이때 숙제도 안 하죠. 또 이날 하죠, 어머니. 적어도 시간이 2배 이상 들어간다고요. 그나마 이건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아이들이 까먹었으니까 앞에 걸 찾는 경우예요. 의지가 없으면 앞에 거 찾지 않아요. 대충 하게 되죠.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머니. 과제의 습관. 중3이 이제 될 건데 이걸 못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바꿔놔야 돼요. 매일 일주일 동안을 체크해도 토요일 날 잘 체크하면 바꿀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틀이 지나면요. 사실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느냐. 30%도 기억 못해요, 어머니 인간은.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틀이 지났을 때 더 시간이 지난 상태로 학원에 오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거를 못 봐요. 이게 뭐냐? 시작 테스트예요. 입생은요. 매 수업 시간 시작 테스트를 봐요. 엄청 진도가 바쁘지 않은 이상 무조건 봐요. 왜냐? 너 복습해와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 복습은 여기서 하고 학원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해준다고 하면 시작 테스트는 우리 아이들이 봤던 문제를 내요, 어머니.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를 낸다고요.
숫자만 바꿔서 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텀만 잘 넘어가서 복습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있던 기억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왔던 기억이 다시 떨어져요. 근데 뭔가 다시 복습할 타이밍을 잡아서 다시 끌어올려 놓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낙폭이 떨어지는 그 격차를 줄인다고요. 이게 바로 장기 기억 속으로 내가 배운 내용을 점점 입력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의 타임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일 과제 만들고 매 시간 시작 테스트 본다고 공지하고 못 보면 전화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면요. 6일이 지나면요. 25.4% 기억한대요. 4일이 지났는데 별로 안 떨어지네. 왜냐면 이미 거의 다 까먹은 거예요, 어머니. 거의 다 까먹은 거죠. 한 달이 지나면요. 21.1%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뭔가 이제 여기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깁생은 이런 준비를 하죠, 어머니. 자, 단원 테스트 2주에 한 번씩 봐요. 근데 학력평가는 1개월에서 2개월 텀으로 레벨 결정전을 하는 걸 보죠. 근데 이 둘이 겹치면 생략될 수도 있어요. 한 주에 시험을 2번 보면 진도 못 나가요, 어머니.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시험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계속 평가한다고요. 시험의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은 내가 시험을 볼 거야. 너를 줄 세우려고 하는 건 50%야. 나머지 50%는 너는 지금서부터 시험 준비라는 걸 하면서 복습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억을 다시 끌어올려! 이런 뜻이라고요. 계속 그걸 끌어올리면 까먹는 낙폭이 줄어들면서 우리 아이들 장기 기억 속 저기 어딘가에 계속 저장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공부의 왕도는 없다. 공부는 복습만 잘하면 된다. 예습 못해도 된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다 지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걸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망각은 보편적인 거고 원래 지속적인 거고 일상적인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부 습관 없거나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이거 안 되는 애들이 있대요. 복습 중 최고. 복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어머니. 그 복습을 해야지 기억을 끌어올린다고. 최고는 오답노트예요, 어머니. 그걸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추천하는 오답노트는요. 깁생은 오답노트 이렇게 해요. 자, 일단 전체 문제를 오른쪽에다 적어요. 그 다음에 반을 나누건 1대2로 나누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문제를 적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 분석에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 만약에 문제 분석 어딘가에서 틀렸다고 하면 밑줄을 그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정리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펜을 갖고 구별되게 오답노트를 하기도 하는데 펜을 꼭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욕심이 있다면 쓰면 되는데 펜으로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펜의 색깔 여부에 따라서 문제 접근 정리나 본인이 실수한 정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한 번의 복습이 끝났죠. 까먹겠죠. 자, 까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 있고 이 부분을 가려요. 종이 같은 거로 가려요. 또는 여기다 풀면 돼, 애초에. 그러면 여기다가 애초에 풀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제가 해놓은 건 여기니까 여기다 풀었어요. 일주일을 잘 보내고 나면 일요일 날 논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고요. 한 8시서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일주일에 3번 모인 얘를 푸는 거예요. 자꾸 이런 습관이 돼야 돼요. 하기 싫어도 이걸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 공부가 산으로 안 가고 힘들지만 엄마 성적이 올라. 엄마 나 이번에도 성적 조금 올랐다? 기뻐하면서 성취감이라는 걸 맛보게 된다고요. 아직도 이런 습관이 없다고 하면 이건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 해결책은 오답노트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반드시 문제 푸는 속도를 올려야 돼요.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중학교 때는 다 풀고 검산하고 그럴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걸릴지는 몰라요. 대비를 해야죠. 근데 그 해결책은요. 문제풀이 노트를 평상시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은 개념 교재는 문제풀이 노트에 풀어야 돼요. 근데 왜냐? 일반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요, 어머니. 일단 전체적인 양을 잡고 할 줄 알아야지 속도를 줄여요. 뭔가를 줄이면 속도를 빠르게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평소에 거의 90% 이상으로 서술하는 거를 할 수 있다면 끌어올려요. 그러려면 문제풀이 노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즉 한 70% 서술로 간다고 하면 속도는 빨라져요. 노력 없이 빨리 푼다고 속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암산이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빠른 판단과 무엇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평상시에 연습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 문제풀이 노트를 계속 써야 돼요. 식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야지만 잡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다 쓰는데 글씨가 애초에 느린 학생들이 있어요, 어머니. 그거는 너무 글씨를 못 알아보면 안 돼요. 그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못 알아보면 안 되는데 명필쓰라는 건 아니고요.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글씨 스피드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요. 잘못된 습관은 성적을 향식시킬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이를 제일 오래 본 건 어머니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만드는 게 해결책이에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시중 문제집에 답지가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가 그 답지 채점을 하면서 볼까요, 안 볼까요?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걸 봐도 소용없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답을 정확히 내가 배웠던 과정에 따라서 그 개념을 갖고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본인만 알아요. 완전한 풀이노트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굳이 지금 끝냈다 또는 진도가 많이 나갔다 의시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위한 공부니까 너 스스로한테 가장 냉정하게 솔직해야 돼 라는 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습관 중에 그게 제일 커요, 어머니. 그런 마음가짐.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꿔놓고 버려야 될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스스로를 내려놔야지 자기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학습 방향을 잡아볼 건데요. 일단 깊은 생각에 다니거나 깊은 생각에 다닐 예정이라면 일단 이걸 지켜주세요. 방학 중에 하루는 학기 중에 일주일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방학 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은 없대요. 늘어나죠. 당연히 과제도 늘어나요. 근데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과제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희. 학원의 역할은 우리 아이가 발전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인간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건 계속 힘들어 봐야지 발전을 해요. 내 능력치를 끌어올린다는 건 내 능력치의 한계에 자꾸 도달했을 때 이제 이 끈모를 높이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학 때 더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근데 뭐 우리 아이하고 방학 때 이제 네가 중3 되면은 거의 못 놀 테니까 우리 일주일만 놀자 등등 하셔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쪽으로 가면 보강하는데도 한계가 굉장히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추억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많은 성취감, 기쁜 성취감을 맛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머니. 두 번째로 실천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주세요. 제가 이제 오전 10시, 오후 10시를 써놨는데요. 자, 네가 이제 중3이고 너는 이제 고등학교 갈 거고 대입이 시작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번에 너를 위한 환상적인 스케줄을 짰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이야. 많이 배울 수 있어 좋겠지? 제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죠, 어머니.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솔직해지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스케줄 엄마의 사랑이 어떤지 알아요, 저는. 근데 그게 먹히는 경우가 있고 안 먹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머니. 아이가 스스로 과제를 시간 투자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도한 계획보다는요, 우리 아이가 공부했던 부분에 있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하루의 스케줄이 잘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자, 세 번째로는요. 적어도 중3 과정 마스터 한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학년 2학기 더더욱 중요하고요, 어머니. 완료한 후에 고1 수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고등학교에 갈 거니까 당장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먼저 해야 돼. 방학이라는 시간을 잘 이용하고 하면요. 중3 과정 완료한 후에 고1 수학 가면 돼요. 그리고 연속성이 필요해요. 어쨌든 중3 때도 내신을 보죠. 중3 과정을 우리 아이가 좀 공부가 덜 됐다고 하면 중3 과정 자체를 겨울방학 동안에 해놔야지만 학기가 되면 내신 대비만 딱 하고 본학년 거랑 선행의 연속적인 병행 진도가 가능해요, 어머니.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방학 동안에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깁생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12월에서 2월이 되면요. 일단 전 레벨 중에서 1, 2, 3, 4레벨은요. 전부 다 고등수학상을 다시 할 거예요, 저희. 왜냐면 이제 이게 1년 하고 한 4개월 뒤에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볼 거니까. 1레벨도 그래요. 근데 이제 고등수학상 심화 실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당연히 되지만 고등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 있는 것들을 벌써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5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고등수학 상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혹시 저기에 있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차분히 순서에 맞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고등수학 상 이제 기초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머니.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노선을 보면 1레벨 같은 경우는요. 수학2 응용 실력이 끝나고요. 미적분 기본에 이제 급수까지 대부분이라고 써놓는데 급수보다 더 나가요. 거의 미분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될 거고 2레벨은 수학1 기본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3레벨은요. 고등수학 하 기본 응용하고 그 다음에 수학1 기본에 지수로그 함수까지 나가요. 저희가. 그리고 4레벨도 고등수학 상 기본 응용 끝나고요. 이제 5레벨 같은 경우는요. 고등수학 상 기초 부분이 끝나요. 왜냐면 5는 좀 특별해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공부를 안 했거나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미래가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미래를 위한 차분한 준비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 먼저 본다고 하면 제가 오늘 저기 있는 걸 이쪽으로 끌고 왔잖아요, 어머니, 미래를.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실제로 본학년 거라면서 성적을 계속 잘 올리면서 심화를 완성하면서 성취도가 굉장히 강해져야지 더 많은 공부를 할 준비가 계속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됐던 첫 번째 시험 보는 건 얘예요. 고등수학상. 우리 아이가 조금 아직은 이쁘기만 한 것뿐이에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부터라도 하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어머니. 그래서 깊은 생각은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 내용은 끝이에요, 어머니. 근데 제가 설명회 항상 끝날 때 어머님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뭐 설명회에서는 뭐 저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경우이자 약속이에요, 사실은. 일단 깊은 생각, 수학을 이끌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약속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최적화된 커리큘럼이죠. 인기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하진 않아요, 어머니. 사실 깊은 생각의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커리큘럼이죠. 어렵고 공부하는데 양적인 승부도 반드시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저 커리큘럼 자체는요. 깊은 생각은 중고등부의 연계성이 또 굉장히 강하죠. 실제로 중학교에 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가면서 중학교 때 어떤 부분을 했던 부분이 고등학교 가면 더더욱 도움을 받았을 부분 또는 극대화됐을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적화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중학교만 있는 학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갔을 때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엄격한 평가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깁생 시험을 보면 어머님들이 새로 오신 어머님들은 뭐 평균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학원 시험에서 중요하게 100점을 주는 시험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평가라는 것 자체가
내가 평가할 건데 네가 공부하면 맞을 수는 있어. 단 네가 질문한 문제만 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너무 낮은 것보다 우리 아이가 전체 이 정도의 질문했던 어려운 문제 중에서 얼마를 맞췄는지를 보시고 그 반의 평균을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시험 갖고 장난칠 생각도 없어요. 어머님한테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시험 점수를 잘 나오게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평가 시스템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저희의 진실을 믿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최고의 강의예요. 깊은 생각은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강사 연수원을 운영하고요.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도 들어오시면은 강사 연수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목소리로 비슷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받으세요. 저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퇴색된 부분도 없고요.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게 되고요.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학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반 마감인데 왜 빨리 반 안 까세요? 연수가 끝나야지 저희가 반을 깔아요. 최고의 교재라는 건요. 실제로 이 교재 자체가 저희 구미 맞는 시중 문제집이 없어 만들긴 했지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아우르면서 내신 기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아우르면서 가장 좋은 교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배우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교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또 매번 시시각각 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향성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이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수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원, 그런 학원이 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할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저의 다짐, 마지막 다짐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에 설명회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좀 많이 힘드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학원 오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머니. 집중 잘 안 되고 온라인 수업하면 허리 아프고 목 아파요.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하고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색깔은 무엇이니? 너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니?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요.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야, 너 온라인 듣느냐고 되게 힘들었겠다. 엄마 오늘 설명회 듣는데 되게 힘들었어. 자, 그 이외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은요. 입학 테스트 문의에 관련된 부분은 깊은 생각 광진과 깊은 생각 송파로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궁금해하시는 부분 친절하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할 거예요, 어머니.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설명회 때는 꼭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이었습니다.